네, 아침에 그 하나금융에서 그 R의 공포란 보고서가 나왔어요. 여기서 R은 참 R이 아니라 S요. 예, 그동안은 시장 되게 안 좋을 때는 R의 공포 그래서 R이 리세션을 의미를 했었는데 제가 가끔 말씀드렸던 2015년, 2018년, 뭐 2020년 코로나 때 잠깐. 근데 지금 S의 공포란 제목이 나왔는데 이게 S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을 의미를 합니다.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듣기만 듣고 옛날에 뭐 공부만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던 부분인데 다들 아시다시피 경기는 안 좋은데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그 이중고를 겪게 되는 그런 경제 현상을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류상 스태그플레이션이 두 번이 왔대요. 70년대 예 1차 올쇼크랑 2차 올쇼크 때예요. 사실 뭐 경험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주식이나 투자하시는 분들이 거의 이제 문헌을 통해서만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알파 시황이라고 하나금융 레포트를 제가 자주 보고 되게 잘 쓰는 레포트라고 알고 있는데 그 이제 시황을 담당하는 이재선 애널리스트 분이 쓰셨어요. 일단 지금 공급 원자재 쇼크가 지금 지속되고 있죠. 사실 2020년대 1920년에 코로나 쇼크 이후에 이제 유동성 엄청 풀고 그 다음에 작년 상반기 살짝 오고 작년 하반기 올 때 일시적이라 제가 그랬잖아요.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다. 왜? 2008년 이후에 그 금리가 올랐던 적이 없으니까. 예, 그랬었어요. 우리도 뭐 사실 저성장 저금리로 완전히 접어들었다고 봤지 않습니까? 전 세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완전히 제로금리, 유럽, 일본 무조건 제로금리, 우리나라도 뭐 2%대 금리. 옛날에 뭐 저도 기억했던 뭐 5%대, 7%대, 8%대 이런 금리는 2000년대 초반이나 뭐 1990년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디플레 파이터였지 연준도 인플레 파이터 원래는 인플레 파이터인데 인플레가 안 오니까 디플레 파이터가 된 거죠 사실은. 뭐 그렇게 한 12년을 거쳐왔던 것 같아요. 2008년 서프라임 이후에는 항상 그랬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푸는데 주저함이 없었고 연준은 시장이 빠지면 항상 돈을 풀어서 시장을 달래주는 그런 아주 더비시한 따뜻한 비둘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이게 인플레이션 자체가 이제 일시적도 아니었고요. 작년에 털렸죠. 그다음 구조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많이 봤습니다. 예, 중국의 글로벌 공급 밸류 체인이 없어지면서 많이 무너지면서 리쇼어링을 합니다. 리쇼어링이란 말이 자국 내 이제 공장을 설비를 갖다 놓으라는 얘기죠. 이제 중국과 미국과의 어떤 패권 전쟁이 있고 거기에서 중국이 한 발 물러서면서 작년 말에 자기 작년 뭐 빅테크 같은 것들을 한 번씩 때리고 먼저 접었죠. 그리고 그 쌍순환 정책 그래서 자기 내수를 돌리면서 국내를 한번 접어들었는데 여기 러시아가 또 가세를 했죠. 그래. 러시아 가세하면서 미국을 한번 더 때립니다. 사실 미국 패권이 지금 사실 조금 많이 흔들렸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발도 뺐고 어떻게 보면 세계 경찰이었던 부분이 트럼프가 세계 경찰 안 할래 그냥 미국 우선주의로 갈래 뭐 사실 그렇게 변했던 거죠. 이기적으로 변했던 거죠. 뭐 중동도 많이 복잡했고 이제 바이든 2020년 11월 달에 대통령이 되면서 뭔가 좀 다시 돌아오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미국 우선주의는 계속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혼자 좀 버거웠는지 계속 동맹을 강조를 하죠. 안보든 군사든 이쪽으로 계속 동맹을 강조하면서 그거를 계속 이제 편가르게 하고 있는 와중에 중동에서 도저히 안 돼서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병력을 뺍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죠 사실. 그 중동 얘기도 저도 많이 공부하고 보고 있는데 중동은 너무 어려워요 사실. 뭐 수압, 순위파, 시아파 나라별로 다 다르고 조금씩 지역마다 다 다르고 하니까 어쨌든 사실 미국이 그렇게 돈을 써서 베트남전에서도 사실 지고 처음 졌다 하지만 뭐 사실 중동에서 졌다고 봐야 돼요. 돈을 그렇게 갖다 붙이고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희생을 하면서 결국은 승리를 못 얻고 발을 뺀 곳이 또 이제 중동 쪽입니다. 뭐 그런 약점을 알았는지 또 러시아 푸틴이 또 한번 또 치고 있죠. 세계들이 지금 완전히 이제 복잡 다변화됩니다. 예전에 최고 강대국이었던 미국 패권이 지금 겉으로는 여전히 뭐 금융 패권, 달러 패권,
그다음 군사 패권, 이번 에너지 패권까지 사실은 장악했잖아요. 뭐 사우디도 필요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4개 패권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어떤 GDP 상당히 큰 추격을 받고 있는 상태고, 푸틴 이러는데도 직접 들어가서 때리지 못한 상태로 뒤에서 어떻게 보면은 푸틴이 중간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그 우크라이나 중간에 볼모로 두고 뒤에서 조정을 하면서 직접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 그런 예상이 되고 있죠. 세상이 제가 봐도 상당히 지금 복잡다변하면서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 터진 것도 사실 버거운데 2022년에 이렇게까지 또 국제 정세가 바뀌면서 신냉전이 와버리니까 우리가 이제 경제나 전반적인 시황을 보면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복잡계가 돼버렸어요. 정말 복잡계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을 보면서 투자에 대한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뭐 광물 자원, 유가다, 뭐 니켈이 어떻다 이런 것도 가면서 주가 좋다고 그러지만 또 며칠 보시면 전 세계가 다 빠졌어요. 미국장이 또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제가 미국장의 유동성이 한번 버블이 터지면서 나스닥이 상당히 안 좋게 되는 시나리오를 한번 방송을 찍은 적이 있는데, 오늘은 뭐 좀 짧게 그거 2편으로 해서 한번 업데이트하는 겸 방송을 좀 찍으려 합니다. 그냥 뭐 혼자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제 아는 지인분이랑 고객분도 계시겠지만 저도 투자하는 입장에서 또 제 주위에 같이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입장에서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알면서 시황을 잡아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포트를 구성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나가는 게 현재 투자의 과정 관리 과정이라 봅니다. 나스닥을 그때 한번 얘기 드리면서 이제 확률이 뭐 15% 정도 봤죠. 나스닥이 2000년대 닷컴 버블처럼 이렇게 한 10년 동안 10배 정도 올라섰습니다. 나스닥이 5000포인트까지. 처음엔 초기에 서서히 개인들 좀 더 들어오고 마지막에 이제 슈팅 피날레를 치면서 급등을 했었는데, 그 버블이 꺼지면서 이제 급락을 했었죠. 나스닥도 5000포인트 가는 게 한 2년에 걸쳐서 1000포인트까지 빠졌어요. 물론 그 뒤에 이제 2008년 서프라임 터진 이후에 전 세계 돈들이 미국으로 다 몰렸습니다. 뭐 딴 나라 멀쩡한 데가 없으니까 뭐 미국이 제일 좋았죠. 제일 성장도 확실했었고 또 빅테크도 워낙 또 빵빵했었고, 이런 부분이 지금 급격한 성장을 만들어냈고 지금 나스닥 쪽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나스닥 주봉인데 일봉 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종가 기준으로 어제 저가를 기록했어요. 예, 거의 몇 년 내 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좀 안 좋죠. 예전에 보던 우리가 익숙한 나스닥의 그런 반등을 V자로 확 주고 빠지면 들어오고 이런 힘 있는 나스닥이 현재 못 보이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들어가면 사실 지금 애플이 상당히 강하게 받치고 있어요. 지금 워렌 버핏, 가치주의 대가인 워렌 버핏, 버커셔 해서웨이 쪽에 지분의 거의 40몇 프로를 애플로 채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버핏이랑 미국의 그다음 나스닥이 가장 대표적인 이 대들보를 통해서 애플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덜 빠지는 겁니다. 나스닥이 사실 성장주 대가라에서 미국에 있는 온갖 성장주들, 우리가 보는 어떤 고밸류 이런 종목들이 수천 개가 상장이 돼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아는 뭐 몇 개 있는 빅테크 외에도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근데 짜잔한 이 성장주를 보시면 작년이 고점 대비 우리가 나스닥 16,000 넘었을 때 있잖아요. 지금 이제 13,000이 깨졌지 않습니까? 12,800까지 깨졌는데 뭐 작년 고점 대비해서 50% 70%씩 빠진 게 뭐 수두룩합니다. 그냥 한 2주 전까지 업데이트한 자료 보면은 고점 대비해서 50% 절반 이상 빠진 게 50% 넘었다는, 종목수 50% 넘었다는 자료가 있어요. 지금 아마 더 깨졌겠죠. 근데 어쨌든 비중이 큰 빅테크들이 버티기 때문에 덜 빠졌다 보는 건데, 애플이 사실 그 대들보로 보는 거죠. 뭐 그 외에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페이스북 같은 거 많이 빠졌지만 테슬라가 워낙 또 성장이나 실제 매출이 또 나오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덜 빠진 종목이었는데 그쪽도 좀 약간 안 좋은 상태고,
뭐 종목별로 지금 보면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20일에서 회복이 안 되면서 또 반등 주다 밀리고 하는 모습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기준은 계속 나스닥을 봐야 돼요. 예, 계속 나스닥을 봐야 되고, 나스닥이 계속 지금 인플레 때문에 3월 FOMC에서 어쨌든 좀 강하게 경기가 침체될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뭐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얘기 나오는 상태에서 인플레 잡아야 돼요, 그죠? 인플레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지금 유가를 잡기 위해서 뭐 옛날에 한번 또 때렸던 베네수엘라라든지 이란과 핵 협상을 통해서 어쨌든 유가 공급을 늘리려고 지금 바이든도 동문서주하고 있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지금 뭐 확 잡기는 힘들겠죠. 유가가 지금 WTI 기준으로 130달러 넘었었어요. 뭐 지금은 또 120달러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상론 추세 꺾이다 보기 힘듭니다. 그 나머지 뭐 곡물, 광물 뭐 지금 난리 났죠. 네. 이런 상태다 보니까 지금 전방위적으로 전부 다 전 세계 물가가 다 오르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이 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 때는 팍팍 올리는데 또 내리기는 또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물가 인상이 되고 어쨌든 지금 구조적으로 봤던 리쇼어링, 글로벌 공급 체인의 변화, 그다음에 신냉전 분위기가 되면 더 하겠죠. 이제 동맹 서로 선을 긋고 자기네들끼리 돌리다 보니까 더 이제 비효율적인 세계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인플레를 유발시킬 수 있는 구조적 요인이 되는 거고요. 지금은 저는 이제 신냉전 분위기는 이제 정착됐다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산주를 좋게 보고 있고 각국에서 군비 경쟁이 일어날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중국에서 전인대에서 올해 7% 군비를 늘리는 거로 봤고요. 잠자던 독일도 지금 군비를 늘리는 것도 결정을 했어요. 각국으로 아마 이게 확산이 될 거라 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세계들이 사실 되게 예전과 다르게 비효율적으로 돌아간다 보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인플레의 구조적인 상황이라 보는 거고, 올해 상반기 정도 인플레가 되다가 하반기에 좀 안정이 안 되겠냐는 전망이 많았는데 이제 그 쑥 들어가 버렸어요. 올해 내내 막 갈 것 같다는 전망이 많아졌고,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상태다 보니까 이런 걸 아시면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레버리지 쓰시면 안 돼요. 레버리지는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금리를 올리고 시장이 불확실한데 뭔가 자기 모르는 종목이 좋아서 계속 사라 몇 년 보면 되지. 아니 왜 지금 사요? 쌀 때 사야지. 일단 지금은 투자하는 입장에서 워낙 불확실성이 많고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예상치 못한 불확실성이 자꾸자꾸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늦더라도 리스크 대비를 하셔야 돼요. 주식 비중을 조금씩이라도 줄이시고 최소한 레버리지를 안 쓰셔야 되죠. 대출이라든지 신용, 미수. 혹시 어떤 분들은 또 파생들 분 계시잖아요. 한방 뭐 이럴 때 올랐을 때 빠졌을 때 한 방 만들지, 이런 거 많이 줄이셔야 됩니다. 진짜 한 방에 갈 수가 있어요. 뭐 계속 과정 관리를 하겠지만 나스닥 자체가 아직 여전히 힘이 없고 다우나 S&P나 타 종목에 비해서도 가장 많이 빠집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 안 좋은 거예요. 나스닥에서 돈이 빠진다는 얘기고 미국 패권이 좀 흔들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바이든 정책을 또 봐야 됩니다. 바이든이 지금 어쨌든 러시아하고 또 적을 두고 하는 상태에서 어제 지지율이 7% 이상 급등을 해서 뭐 다시 47%또 회복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퇴각했을 때 까먹었던 지지율을 지금 러시아 때문에 회복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이 끝나고 나서 자기가 경제를 살리려고 그러면 인프라 투자하면서 리쇼어링 계속하면서 얘기했던 좌파 정책을 써야 되죠. 임금도 올려야 되고 최저금 시급 올려야 되고. 그래서 지금 또 보면은 빅테크들이나 이쪽을 많이 하고 있었던 자사주 매입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할 건지가 사실 나와요. 그걸 지금 또 어떤 분은 안 좋게 보는 분도 계시는데 뭐 저도 작년 말부터 좀 안 좋게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스닥에 사실은 자사주 매입이 이 PBR이 그렇게 높은 이유는 다 아시잖아요, 그죠? 현금이 생기면 어쨌든 주주 환원 정책입니다. 좋은 정책이었고 나스닥을 바쳤던 근간입니다. 이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하는 그런 행태가 세금을 곧 매기게 될 것 같아요. 이건 여당 야당 공이 지금 적용시키고 지원만을 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뭐 세율이 문제지
그 방안 아마 채택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부담이 자꾸 가중이 되고 나스닥 빅테크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시장이 어쨌든 받치면 좋겠어요. 예. 뭐 나스닥이 사실 좀 어느 정도는 연착륙이나 제가 쉬어가는 정도로 보는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자꾸 변하는 것들은 전부 다 안 좋습니다. 전부 다 안 좋고 빠지더라도 쉬엄쉬엄 빠지면서 연착륙을 해야지 급속하게 변하는 자체가 사실은 불확실성이 있어요. 하여간 지금 투자하는 입장에서 저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들이 뭐 몇 년 새에 갑자기 온 적은 처음인 것 같은데 현금화 좀 시킨 부분이 있으시면 리스크 대비를 하면서 좀 잘 지켜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